안녕하세요. 반지하 주택 침수 사례 문제 분석을 주제로 발표할 환경계획 12조입니다. 왜 우리가 반지하 주택을 주제로 선정하였는지부터 시작하여 문제 정의를 거쳐서 간단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기까지의 말 그대로 흐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지하 침수 문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반지하 주택을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또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들여서 어떠한 방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지하 침수 문제는 해마다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반복되며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반지하 문제를 지적한 기사들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반지하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구조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말해보고자 합니다. 1968년 무장공비가 침입한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시에서의 시가전에 대비해 건물 신축 시 지하실 의무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후 이촌향도 현상으로 서울의 집이 부족해지자 지하실이 거주 용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1984년 지하층에 대한 정의가 변화하게 되며 반지하 주택이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반지하 주택의 신축은 줄어들었으며 2022년 홍수 피해 이후 반지하의 신축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즉 서울특별시에는 반지하 세대수 약 22만 호로 그중 침수 취약 지구에 위치한 호수가 4만 7천 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시도별로 분석할 수 있었고, 그중 서울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반지하 문제가 해결이 어려울까요? 첫 번째로 반지하 주택은 저소득층의 지속적 수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반지하 가구는 서울특별시에만 약 22만 호가 존재하며 대략 42만 명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구를 모두 이주시키거나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반지하 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합니다. 2012년 상습 침구 구역 및 침수 우려 지역 건축물에는 반지하 주택을 만들 수 없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4만 세대가 들어서는 등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 서울시의 반지하 없애기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지하 관리와 퇴출을 막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침수지구 내 반지하 주택 수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침수 지도에 따르면 침수 위험지구 내 반지하 가구는 약 4만 7천 호입니다. 침수 위험지구 내 반지하 지구가 가장 많아 침수가 발생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가구별로 방문하여 차수판을 설치하는 데도 오래한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적은 소득 또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줍니다. 아파트를 임차하는 가구의 평균 소득이 351만 원, 저층 주거지 지상 주거 임차 가구는 평균 소득이 262만 원인 것에 비하여 저층 주거 임차 가구, 즉 반지하 주거 가구는 평균 소득이 182만 원입니다. 이는 현재 지급하는 반지하 세대 바우처를 이용하더라도 반지하 주거 가구가 반지하 세대를 탈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반지하 주택의 1인 가구와 노년 가구 비율이 아파트나 지상 주거 임차 가구보다 2에서 3배가량 높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피해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 또한 반지하 주택 침수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 매입 정책과 주거지 이전 정책 실행률이 10% 정도로 지지부진하며 서울시의 불투수 면적비가 높다는 것 또한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서울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침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 인천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강서구와 강남구 부분에서는 강수량이 239mm인 큰 비가 약 2시간에서 6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 침수되었고 광화문역, 강남역, 상암 지하차도 등 교통 지하시설이 침수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홍수로 인하여 2만 4천여 건의 주택 침수 피해가 접수되었고 이 중 75%의 가량인 1만 8천여 건은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였습니다. 이때 정전도 발생하여 배수 펌프도 무용지물이 되어 침수 피해가 가중되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서울과 경기도 중심으로 폭우가 발생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589mm의 강수량이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 중랑천과 도림천에 범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폭우 사태로 주택 침수 약 3,40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반지하 주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으며 불광천이 범람하였습니다. 이때 월릉교 하부 차량 침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저지대 가구와 반지하 주택 약 400여 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서울에 강수량 약 300mm를 기록한 폭우가 발생하였으며 강남역, 이수역 등 지하 교통시설이 마비되었고 차량 다수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한 동작구 상도동에서 반지하 침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서울에서 침수와 홍수는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홍수 피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자연재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총 46명의 온라인 응답자 중 20대가 59.7%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1번 문항에서 응답자 중 31%가 홍수 피해, 35%가 태풍 피해가 자연재해 중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홍수 피해가 사람들의 인식에서 꽤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2번 문항에서 피해 심각도 또한 홍수 피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항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의 응답률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피해의 심각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3번 문항에서 100에서 90% 사이 비중이 절반을 넘게 차지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홍수 피해의 심각도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자율적으로 기입하는 문항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자연재해 중 홍수 피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직접 관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뉴스를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일가족은 이곳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1층 창문 높이까지 차올라 사실상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연결된 119 구조대는 5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관할 소방서의 구조 출동 건수를 알아봤더니 3시간 동안 무려 50여 건, 경찰에도 1시간 사이 30건 넘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신고는 20시 49분에 접수되었지만 관할 소방서인 관악소방서는 관내 산사태와 하천 범람, 다른 침수 신고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차량이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로 양천소방서에서 지원이 올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림동 일대에는 물에 잠겨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고 오후 11시 45분에 소방관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구조 작업이 자정 부근에 마무리되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례에서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가 없이 출동하는 출동 체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가족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진단하기 위해 구로소방서, 대림소방서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소방차가 원활히 통행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200건 이상 마비될 정도의 신고가 들어온다는 답변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가 들어온 순서대로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순서대로 소방서에 넘겨준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인터뷰를 통해 반지하 주택의 열악한 도로 상황, 홍수 발생 시 많은 신고 접수, 신고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응급 출동 체계를 조사해 본 결과 응급 출동 체계에서 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출동한다는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앞에 신고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그저 대기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위급한 상황에 대한 늦은 출동이 유발되고 이는 앞의 사례처럼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종합방재센터에서 GIS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별 신고 단위에서 GIS는 구동 시간이 오래 걸려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GIS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응급 출동 시 가구별 우선순위를 미리 설정하여 차량 진입과 구조가 늦어지기 전 이루어질수록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이슈가 가장 많고 직접 관찰과 설문조사를 통해 정해진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대상지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QGIS를 이용하여 모델링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가구를 고려한 홍수 취약성 평가의 논문을 활용하여 내용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위 시험에선 홍수 위험 지역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다차원적인 평가를 통한 취약성을 도출하기 위해 사회, 경제, 환경 3가지 요소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각각의 요소에서는 노출, 민감도, 적응 역량 지표를 포함하는 구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왼쪽 사회적 홍수 취약성의 경우 성동구 용답동, 영등포구 대림이동, 구로구 가리봉동, 은평구 응암상동, 영등포구 대림 1동 순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경제적 홍수 취약성의 경우 강북구 번삼동, 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번이동,
종로구 창신 2동, 양천구 신월 1동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오른쪽의 환경적 홍수 취약성의 경우 영등포구 신길 6동, 강남구 수서 6동, 강남구 수서동, 도봉구 방학 1동, 동작구 사당 1동, 도봉구 쌍문 2동 등으로 순서의 높은 값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 통합 홍수 취약성은 사회, 경제, 환경적 부문 취약성을 합산하여 통합 취약성 높음 등급의 행정동은 영등포구 대림 2동, 도봉구 방학 1동, 도봉구 쌍문 2동, 영등포구 신길 6동, 강북구 수유 2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조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림동이 1순위로 취약성이 높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강수량은 경사도와 표고값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여 표고값을 이용하여 지대가 낮은 지역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서울시 표고 데이터를 가져온 이후 이를 QGIS에서 직접 작업해 보았습니다. CRS를 EPSG 5174로 설정하여 지도가 조금 뒤틀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서울시 표고 데이터를 QGIS로 불러오고 이를 자치구별로 나누어 데이터를 범주화하였습니다. 이후 자치구별 표고값들의 평균값을 구한 후 최저 표고 자치구 값을 추출한 이후 해당 자치구에서의 표고값 최저동을 추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 점들은 서울시 표고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지역구의 표고값만을 추출한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동작구 영등포구의 표고값을 추출한 사진입니다. 앞서 언급한 자치구별 표고값을 엑셀 파일로 옮겨 자치구별 평균값을 추출하였습니다. 영등포구의 경우 표고 평균값이 25개의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후 영등포구만을 따로 세분화하여 새롭게 표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림 2동, 3동의 경우 특히 영등포의 표고값보다 낮게 분석되었으며 홍수 피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조가 조사한 설문과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영등포구 대림동을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대림동의 대상 가구를 직접 선정하고자 하였고 GIS를 활용하여 대상지를 구체화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왼쪽은 GIS상 대상지 분석 사진이고 오른쪽은 대상지의 단독주택 지역을 나타냅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취약성 지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논문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취약성 지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노출 부분에서는 대림천 잦은 수해를, 민감도 부분은 반지하 주거 인구로, 적응 능력은 높은 불투수 면적과 하수도 역류와 관련한 지표를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조는 노출 부분은 침수 위험 지구와 침수 흔적도를 사용하였으며 민감도 부분은 반지하 존재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침수 흔적도의 경우 평균 침수 깊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반지하의 존재는 건물의 층별 용도, 면적을 고려한 지표입니다. 침수 위험지구의 경우 침수 예상도 지표를 예상 침수 지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조가 설정한 지표를 대림 2동에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침수 흔적도, 반지하 존재, 침수 위험 지구 순으로 GIS상에 표현해 보았습니다.
대림 이동에 1,400여 개의 단독주택을 조사하여 취약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노출 부문 지표는 침수 이력과 침수 위험을 채택하고 민감도 부문 지표는 반지하 존재 여부를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침수 높이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치환하였습니다. 적응 능력 지표로는 공시지가를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침수 취약성과 연관이 없을 것 같다는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제외하였습니다. 세 개의 지표가 모두 동일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여 가중치 없이 더하여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 오른쪽에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순위를 GEO 코딩을 통해 다시 GIS에 표시하여 어떤 주택이 홍수에 취약한지를 시각화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모든 단독주택에 순위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위를 그대로 119 시스템에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값이 소수점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이 순위는 크게 달라져 비슷한 정도의 순위를 가진 주택을 묶어 등급을 지정하였습니다. 침수 이력, 침수 위험, 반지하 위험인자 중 몇 개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여 119 신고 대응 시스템에 적용하기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정의함과 이에 따른 해결책 도출이 필요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정책적 해결책으로는 주거 목적의 용도를 변환하는 등의 건축 구조와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빈 공간을 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등의 제안을 주로 해오곤 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해결책으로 기반으로 저희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확장시키고자 다양한 자료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처럼 홍수 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 원인을 없애는 반지하 매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조달에 한계가 발생하였고, 더 나아가 근본적 원인을 없애고자 사수판을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비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정책들과 다르게 후속 조치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였습니다. 저희는 대학생 사회혁신가가 제시할 수 있고 참신하고 현실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참신한 사회혁신가가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조가 분석한 대상지를 어떻게 저희조만이 저희만의 아이디어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조의 발표를 들어보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플랫폼이나 물리적으로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회 문제를 개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기에 알고리즘과 시스템 적용 방안에 대해 힘쓴 만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등급 지정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신고가 접수되면 응급상황센터 내 신고가 접수가 되고 저희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하여 취약도가 분석됩니다. 이후 저희가 A, B, C, D 구역별 웨이팅 타임을 부여한 것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누락 지역이 파악되었는지 검토한 이후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하게끔 하였습니다. 저희 조의 주요 아이템인 웨이팅 타임 부여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약도 분석을 하고 등급을 부여한 내용을 토대로 기존 침수 예측 모형 고도화 개발 논문에서 제시된 반지하 침수 시간을 고려하여 웨이팅 타임을 부여하였습니다. 구동 예시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림 이동의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가구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취약 지역에서의 신고 접수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웨이팅 타임을 부여한다면 최종 부여 시간이 환산됩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출동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최초 신고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구조를 시작합니다. 1, 2번 순위의 출동이 마무리된 이후 원래대로라면 취약지역 B에서 1시 40분에 접수한 곳으로 출동을 해야 하지만 그 이후 웨이팅 타임에 따라 취약도 A 가구로 출동하게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3, 4위의 순서가 정해지는 와중 다른 곳에서 신고가 걸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서대로 접수가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신고 시간에 따라 나열될 것입니다. 그리고 3, 4위의 순서 변화는 앞서 언급한 웨이팅 타임으로 변동된 것을 나타냅니다. 웨이팅 타임에 의거해 취약도 A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후 네 번째 순서인 취약도 B 지점으로 갈 것입니다. 그 이후 52분의 최종 부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웨이팅 타임에 의거한 신규 접수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시 부여되고 출동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신고지에 대해 웨이팅 타임을 부여하고 최종 부여 시간을 고려하였을 경우 이후 출동 시간이 변화한 것을 왼쪽 순서 변화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취약도별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웨이팅 타임을 부여하여 시간 안에 우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자 모니터링을 해 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조는 접수 순서대로 출동하는 119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해 가구의 취약도까지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재난에 취약한 가구가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긴급도도 함께 고려하여야 더 효율적으로 119 출동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신고사항의 긴급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이를 고려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나은 119 출동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긴급성, 취약성, 접수 순서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119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R 기술을 활용하여 신고 내용 속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긴급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 단계이지만 이를 활용한다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고 체계 알고리즘은 정량적 요소를 고려했다 하더라도 연구자의 직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고 출동 빅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해결 방안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과 혁신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침수 피해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사상자와 피해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의 퇴출이 힘든 상황에서 침수 피해라는 하나의 큰 약점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소방 체계의 개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침수뿐 아니라 화재, 지진 등 여러 비슷한 재난에 이 체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인력만이 남았을 때 하나라도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존의 GIS를 사용하기 힘들었던 부분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난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도 장점입니다. 타 재난의 경우 취약도 기준을 다르게 선정하고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의 경우 산과 목초지까지의 거리, 습도 등을 취약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 나아가 다양한 기관에 보급할 수 있습니다. 각 단체별 재난 예방과 특정 상황에 대한 초동 대처에 유효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희의 제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디어를 공모전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후 멋진 결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